오늘 머릿속에 물음표가 진짜 계속 떠나질 않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셨어요? 보통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냥 돈을 넣는 게 전부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론. 그런데 이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조비, 그러니까 UAM 스타트업에 자기 회사 엔지니어를 200명이나 파견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 월급까지 전부 대신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일반적인 투자의 문법을 완전히 벗어난 행동 같은데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걸 그냥 단순한 자금 지원 이렇게만 보면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돼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돈을 넘어선 일종의 운명 공동체 선언에 가깝습니다. 운명 공동체요? 네, 사실상 도요타가 이 조비라는 회사가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뢰를 자기 몸으로 막아서 제거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와, 그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 대화는 이 파격적인 지원이 어떻게 조비의 가장 큰 리스크 세 가지, 그러니까 자금, 그리고 양산, 마지막으로 시장성, 이 불확실성을 지워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운명을 건 전략적 동맹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그럼 그 동맹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그 200명의 엔지니어겠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 그것도 핵심 인력을 보낸다는 건 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금전적인 가치만 따져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요? 네, 우선 이 파견된 인력들이 그냥 평범한 엔지니어들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도요타 내에서도 파워트레인, 생산기술, 품질관리 이런 핵심 분야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은 소위 말하는 A급 베테랑들인 거죠. 와, 그냥 신입사원 보낸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이분들의 연봉을 아주 보수적으로 1인당 한 2억 원으로만 잡아도요. 네네. 200명이면 연간 인건비만 400억 원에 달합니다. 400억 원이요? 와. 그렇죠. 아직 제대로 된 매출이 1원도 없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매년 400억 원의 고정비가 그냥 통장에서 사라지는 걸 막아준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스타트업들이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말라서 무너지는 시기. 이걸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잖아요. 매달 빠져나가는 현금, 그러니까 캐시번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요타가 매년 400억 원 규모의 캐시번을 대신 감당해주면서 조비가 그 데스밸리를 건널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다리를 놓아준 셈이죠. 아, 그렇군요. 돈 걱정 없이 오직 기술 개발이랑 그 중요한 미 연방항공청, FAA 인증 획득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어떤 거요?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스타트업의 그 유연한 문화에 도요타 같은 거대하고 좀 관료적인 기업의 베테랑들이 200명이나 들어오면 혹시 문화적 충돌이나 의사결정 속도 저하 이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좋은 약도 너무 많이 쓰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대기업 스타트업 협력 모델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그렇죠. 도요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오. 이 엔지니어들은 조비의 경영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역할이 다른 거군요? 네, 역할이 명확합니다. 조비가 설계한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생산기술 고문 역할이죠. 아, 딱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조비는 무엇을 만들지를 결정하고 도요타는 어떻게 만들지를 지원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기 때문에 문화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돈 문제는 해결됐고 문화적 충돌도 최소화했다. 하지만 돈과 사람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네. 여기서부터가 진짜 게임일 텐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조차 양산은 지옥이다, 프로덕션 is hell이라고 했을 만큼 시제품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이걸 수백, 수천 대씩 똑같은 품질로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생산 지옥이 대부분의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무너지는 진짜 데스밸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 등장했던 수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네네. 몇 군데 생각나네요. 화려한 컨셉트카 내놓고 엄청난 투자를 받았지만 결국 그 양산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객한테 차량 인도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함정에 빠지는 건가요?
그냥 설계도대로 부품 주문해서 조립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부품이 3만 개가 들어가는데 항공기는 훨씬 더 복잡하겠죠. 훨씬 더 많겠네요. 수천 개의 부품 중에 단 하나만 제때 공급이 안 돼도 전체 라인이 멈춥니다. 아, 그리고 조립 과정에서 나사 하나를 1초 더 빨리 조이는 방법, 작업자의 동선을 10cm 줄이는 방법, 이런 아주 사소한 차이가 쌓여서 하루 생산량이 2배가 되기도 하고 불량률이 절반으로 줄기도 해요. 와, 그 작은 차이가. 네, 이런 노하우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수억 대의 차를 만들면서 피와 땀으로 체득하는 영역입니다. 도요비는 바로 그 체득된 지식을 공짜로 얻은 셈이죠. 그 체득된 지식의 결정체가 바로 도요타의 전설적인 도요타 생산 시스템 TPS겠군요. 바로 그거죠. 저도 뭐 적시 생산, 저스틴타임 같은 용어는 들어봤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도요타의 TPS가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유, 그 핵심 철학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TPS의 핵심 기동은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적시 생산이랑 지도카라는 거죠. 지도카요? 그건 좀 생소하네요. 지도카, 한자로는 지도우하라고 쓰는데요. 적시 생산은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서 재고를 없애는, 즉 낭비를 철저히 제거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지도카예요. 네. 보통 자동화라고 번역하는데 단순한 기계 자동화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람 인변이 붙은 자동화라고 해서 기계가 스스로 이상을 감지하면 즉시 라인을 멈추고 사람에게 알려요. 아, 기계가 멈추는군요. 네. 그래서 불량품이 다한 공정으로 넘어가는 걸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품질검사원의 역할까지 하면서 스스로 멈출 줄 아는, 뭐랄까, 똑똑한 자동화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도요타 엔지니어들은 조비의 공장 레이아웃 설계부터 부품 공급망 관리, 조립 라인의 동선 최적화, 최종 품질 검사까지 모든 과정에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요. 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작업자가 특정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서 3m 떨어진 상자에서 부품을 가져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TPS의 관점에서는 그 허리를 숙이는 동작, 그리고 3m를 걷는 시간, 이 모든 게 낭비입니다. 아, 그것도 낭비군요. 그렇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부품 상자를 작업자의 허리 높이에 맞춰서 바로 옆에 두는 것. 이런 작은 개선, 수천 개가 모여서 경쟁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생산 효율과 품질을 만드는 겁니다. 와, 이건 뭐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교 1등이 자기 자리 옆에 앉혀놓고 줄친 교과서랑 요약 노트를 통째로 복사해주는 격인데요, 거의? 최고의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하하.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비가 연간 500대의 기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가능할까? 이 의심을 거뒀습니다. 아, 이제는 믿는군요. 네. 왜냐하면 그 계획은 더 이상 조비 혼자의 계획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제조기업 도요타의 보증수표가 붙은 계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산 지옥행 티켓을 그냥 찢어버리고 프리패스를 얻은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돈 문제, 생산 문제, 스타트업의 가장 큰 두 개의 산을 도요타라는 거인이 그냥 옮겨준 셈인데 그래도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의구심이 남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제품 자체에 대한 건데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비판이 이거예요. 조비기체, 배터리 때문에 1시간도 채 날지 못한다. 그걸 누가 돈 내고 타냐는 겁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약점 아닌가요? 그 질문이야말로 조비 투자의 핵심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안에 UAM 시장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본질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비판은 UAM을 하늘을 나는 비행기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UAM의 본질은 하늘을 나는 버스 혹은 택시에 가깝거든요. 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장거리용이 아니라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단거리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UAM에 돈을 지불할 고객들이 원하는 가치라 뭘까요? 장거리 비행이 아니에요. 시간이겠네요? 그렇죠. 교통체증이 최악인 특정 구간을 점프해서 시간을 사는 겁니다. 네. 실제로 뉴욕 맨해튼에서 헬리콥터로 도심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블레이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네, 들어갔어요. 조비의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의 실제 운항 기록을 분석해봤더니 압도적인 다수의 비행이 15분 미만이었다는 겁니다. 15분 미만이요? 생각보다 훨씬 짧네요. 그렇죠. 도로 위에서는 1시간 반은 좋게 걸릴 거리를 15분 만에 간다는 그 경험에 돈을 지불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수요가 단거리 신속 이동에 맞춰져 있는데 조비의 기체가 한 번 충전으로 거의 1시간, 최대 항속거리로는 약 240km를 비행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차고 넘치는 성능이란 뜻이네요. 바로 그러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비유죠? 시내버스 기사에게 마라톤 선수의 체력을 요구하는 격이라고요. 하하. 강남역과 잠실역을 계속 왕복해야 하는 버스 기사에게 42.195km를 쉬지 않고 뛸 체력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반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해보시죠. 좋습니다. 지금 당장의 시장은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요. 한 5년 뒤에 경쟁사가 3시간 비행이 가능한 기체를 내놓고 서울, 제주도 에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면 단거리용으로 설계된 조비는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 아닐까요? 너무 현재 시장에만 매몰된 근시안적인 판단은 아닌가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첫째는 물리법칙의 문제예요. 현재 배터리 기술의 에너지 밀도를 고려할 때 비행 시간을 3배로 늘리려면 배터리 무게도 거의 3배로 늘어나거든요. 아, 당연히 그렇겠네요. 그러면 기체가 너무 무거워져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태울 수 있는 승객 수도 줄어들어요.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입니다. 조비의 목표는 항공운송의 대중화입니다. 대중화. 네,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장거리 전세기가 아니라 다수의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단거리 셔틀이죠. 그러려면 기체 가격이 싸야 하고 하루에 최대한 여러 번 운행해서 가동률을 높여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에 오래 나는 것보다 짧게 운행하고 빨리 충전해서 다음 손님을 태우는 이른바 회전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UAM 사업의 핵심 기술은 비행 시간이 아니라 15분 비행을 마친 기체를 다음 비행까지 얼마나 빨리 급속 충전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아, 그게 핵심 기술이군요. 네, 마치 F1 경주에서 피트 스탑 시간이 기록을 좌우하는 것과 같죠. 네네. 조비는 이미 이 비행, 충전, 비행 사이클을 수천 번 이상 반복 테스트하면서 데이터를 쌓아왔고요. 10분 남짓한 시간에 다음 비행에 충분한 전력을 충전하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와, 10분이요. 네, 즉 배터리 용량에 대한 비판은 UAM 사업의 핵심 수익 공식을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림이 거의 다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돈, 생산, 그리고 시장성에 대한 의심까지 조비가 마주한 거의 모든 리스크를 도요타와의 관계와 실제 시장 데이터가 해소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네, 도요타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무리 유망한 스타트업이라도 이렇게까지 올인하는 건 흔치 않은데요. 자선 사업가는 아닐 테고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아, 더 큰 그림이군요. 네, 모두가 알다시피 도요타는 내연기관차 시대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전기차로의 전환 경쟁에서는 솔직히 다소 늦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선두주자들과의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도요타 경영진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놓친 전기차 시장의 실수를 다음 세대의 모빌리티, 즉 하늘을 나는 차 시장에서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 이 시장만큼은 아예 초창기부터 확실히 장악해서 미래 모빌리티의 패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어떤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일종의 와신 상담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경쟁사인 아처도 스텔란티스라는 거대 자동차 그룹과 손을 잡았는데 조비 도요타 연합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게 관계의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르다. 네, 아처와 스텔란티스의 관계가 아처가 설계도를 주면 스텔란티스가 공장에서 대신 만들어주는 일종의 위탁 생산 계약에 가깝다면요. 네. 조비와 도요타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공유하는 화학적 결합에 가깝습니다. 화학적 결합.
도요타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이미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조비의 최대 주주입니다. 사실상 한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 화학적 결합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니까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가장 즉각적인 차이는 원가 경쟁력에서 나타납니다. 아, 비용 문제. 네. UAM 기체에 들어가는 고성능 모터, 배터리팩, 탄소 섬유 같은 핵심 부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막 생긴 스타트업인 아처가 부품 공급사를 찾아다니면서 소량을 주문하는 것과 조비가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의 구매력, 즉 바잉 파워와 수십 년간 다져온 공급망을 등에 업고 대량으로 부품을 조달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싸고 안정적으로 부품을 구할 수 있을지는 불보듯 뻔하죠. 와, 시작부터 체급이 다른 게임이네요. 규모의 경제에서 상대가 안 되겠군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조비 기체의 이익률은 경쟁사들보다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도요타의 진짜 속내는 더 먼 미래에 있습니다. 더 먼 미래요? 도요타는 조비를 단순한 에어택시 제조사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조비의 기체에 도요타가 사활을 걸고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될 수 있습니다. 아, 도요타의 미래 기술들이요? 네, 즉 조비는 도요타의 온갖 미래 기술을 담아내고 하늘에서 실현시킬 가장 완벽한 그릇, 베슬인 셈입니다. 그릇. 도요타의 입장에선 절대 망하게 둘 수 없는 자신들의 미래 그 자체인 거죠. 결국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히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한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한 유망한 스타트업이 겪을 수 있는 자금난, 생산 지옥, 사업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3대 리스크를 미래의 패권을 되찾으려는 세계 최고의 제조기업이 온몸으로 막아주고 있는 거대한 서사시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장이 조비에 가졌던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물음표, 즉 과연 저 미래적인 비행기를 설계도대로 수백, 수천 대씩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도요타가 우리가 보증한다,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가장 확실한 답변서를 내놓은 셈입니다. 와,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 시장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신호는 없죠. 오늘 대화를 통해 조비와 도요타의 관계가 정말 단순한 투자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갖는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화학적 결합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네, 오늘 우리의 대화는 전적으로 제조의 관점에 집중했습니다. 도요타 덕분에 공장에서의 생산 지옥은 피할 수 있게 됐죠. 네, 그렇죠.